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인해 그 고통받는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의 핵심은 인생의 큰 짐에 직면했을 때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반면 왜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는가요? 회복 탄력성이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경험한 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재앙 또는 외상적 사건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자들은 회복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회복 탄력성 연구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캐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비디오의 목표입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거르크 발만의 아들 루카는 1월의 어느 날 저녁에 이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루카의 어머니 헬렌은 토요일 아침 유법 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루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마친 후 루카와 그의 친구 프레디, 둘 다 16세는 다른 10대 그룹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고 프레디와 함께 다가오는 기차 앞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루카도 그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거르그 발만은 프레디의 부모인 셀린느와 비온 빌케와 같은 비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2019년 경찰은 아침 일찍 윌크스 부부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말이었는데 정말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가 열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하루는 나쁜 영화처럼 진행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몇 명에게 전화를 걸고 집에 앉아 계십니다. 운이 좋게도 친구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나는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은 그렇지 않은가? 두 가족의 앞길은 끝없이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위기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회복력 연구센터는 독일 마인츠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뇌연구자인 라파엘 칼리시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은 정신적 회복력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정신 건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관심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학교 친구이자 친한 친구가 학업 첫 해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매혹적이고 위대하며 새로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친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걸까요? 정신질환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크고 극단적인 삶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고, 폭력 행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주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미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칼리쉬 교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특히 어려운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성인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단계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처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에 있는 경우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연구에 참여하는 200명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설문지에 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느 정도 더 차분하거나 긴장된 느낌이 들었나요? 같은 질문에 답하며 퇴근길에 만원 전철에 앉아 있을 때에 스트레스와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10분 정도 휴식을 취할 때의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작업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 수준을 매우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삶의 도전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덜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정신적 회복력이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기적으로 참가자들은 철저한 검사를 위해 연구소에 방문합니다. 칼리쉬 교수님과 그의 팀은 MRI 기계를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징후를 찾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회복력 연구센터가 독일 마인츠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뇌 연구자인 라파엘 칼리쉬 교수님은 정신적 회복력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혈액과 모발 샘플을 채취하며 모발 샘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1cm는 대략 한 달 동안의 모발 성장에 해당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3cm를 분석하여 지난 3개월 동안의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의 활동을 파악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16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기록되어 왔으며 이제 방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목표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에 직면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여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인츠 연구에서 칼리쉬 교수님은 이미 특정 회복력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낙관주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회복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 스타일을 기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시키는 사람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인츠의 회복력 센터에서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마리안느 밀러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떤 사람들이 회복력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 울리히 슈미츠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회복력 있는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컷 쥐를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 더 큰 쥐가 있는 홈케이지에 테스트 마우스를 넣으면 더 큰 마우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겁을 주거나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쥐의 회복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혈액과 모발 샘플을 채취하며 모발 샘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머리카락 1cm는 일반적으로 모발 성장 1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3cm를 분석하면 지난 3개월 동안의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6년에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제 방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더 잘 알게 되면 특히 그것을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인츠에서의 연구는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칼리쉬 교수님은 이미 특정 회복력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와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회복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 스타일을 기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시키는 사람은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인츠의 회복력 센터에서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마리안느 밀러도 어떤 사람들이 특히 회복력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신질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구는 주로 임상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회복 탄력성의 과학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밀러 교수님과 그녀의 동료 울리히 슈미츠는 쥐를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있는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작은 갈색 쥐를 훨씬 더 크고 강한 흰색 쥐가 있는 케이지에 넣어 수컷 쥐의 영역 행동을 관찰합니다. 더 큰 마우스가 테스트 마우스를 홈 케이지에 넣으면 더 큰 마우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겁을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며 이것은 사회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갈색 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에서 제거됩니다. 실험은 10일 동안 반복되며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행동에 대한 이 영구적인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루의 휴식 후 연구자들은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합니다. 갈색 쥐들은 다시 흰색 공격적인 쥐에게 노출되지만 이번에는 흰 쥐가 새장 안에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제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새장에 갇힌 흰색 공격자에게 다가갈 만큼 용감한가요? 연구자들은 쥐가 스트레스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항상 흰 쥐를 많이 조사하면 회복력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회복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는 최적의 학습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 마우스는 이 흰색 마우스 균주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마우스는 회복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쥐는 어쩌면 너무 무모한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세 번째 실험에서 이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마리의 큰 쥐가 케이지의 철창 뒤에 배치됩니다. 공격적인 흰색 쥐와 갈색 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작은 쥐는 이제까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마우스는 상자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를 검사 및 방문하며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흰 쥐를 구별할 수 있는 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흰색 침략자 균주에서 비롯된 것이며 갈색 쥐는 중립적이며 부정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회복 탄력적 행동은 위협과 안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일까요? 현재 연구자들은 회복력 있는 쥐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갈색 쥐를 검사하는 쥐로 보고 있으며 인상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만 흰 쥐가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배운 것으로 인해 흰 쥐와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탄력적인 행동 표현형으로 간주합니다. 즉, 쥐의 회복력 있는 행동은 단순히 모든 위험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저울질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쥐에서 인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과 중립적인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으로부터 더 잘 보호됩니다. 이 점에서 연구자들은 또한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경생물학적인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셀린 윌케는 아들 프레디의 죽음 이후 매일 이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그녀의 아들은 쾌활하게 "엄마, 나 나가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재미있게 놀라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보낼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모른 채 서로에게 반갑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온 마을이 유족들과 함께 애도했습니다. 루카와 프레디는 같은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장례 행렬을 따라 교회에서 1km를 걸었습니다.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았고 매장 자체도 눈치챘을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당신을 스쳐 지나갔고 어쨌든 당신은 그 순간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장례식은 이 모든 것이 무거워진 것 같았고 이 관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움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마치 지구가 열리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 그 짐을 받아준다는 것, 내가 이제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약간의 종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육체적인 부분은 묻히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이 상처가 더 이상 열리지 않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넨 막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의 신경과학자 엘리자베스 바인더 교수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도 병에 걸리는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주제 중 하나는 유전적 소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어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반응하여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요. 엘리자베스 바인더 교수님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교수님은 신진대사와 면역체계에 중요한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방출됩니다. HPA축이라는 것에 의해 조절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복잡한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뇌에서 스트레스 신호는 시상하부로 보내지고 그 결과 뇌하수체로 가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 다음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부신피질로 방출하여 우리 몸에 여분의 코르티솔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코르티솔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돕기 위해 추가 에너지로 넘쳐나도록 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신체의 모든 장기로 이동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 잘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는데 이것은 수용체가 뇌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충분한 코르티솔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이 뇌에서 꺼지고 우리는 다시 진정됩니다. 적어도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볼 때 긴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황이 끝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다시 하향 조정됩니다. 이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바인더 교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왜 그럴까요? 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진정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유전학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스트레스 조절을 담당하는 유전자 중 하나는 FKBP4 유전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활성화되어 중요한 효소가 방출되도록 합니다. 해당 유전자의 이름은 FKBP5와 동일합니다. 문제는 효소가 너무 많이 방출될 때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효소는 스트레스 수용체와 코르티솔 사이에 끼어들어 스트레스 수용체가 뇌로 코르티솔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뇌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화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FKBP5가 너무 많이 방출되고 사람들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뇌를 포함한 많은 과정에 좋지 않으며 이는 또한 정신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FKBP5 유전자가 호르몬 스트레스 조절의 몇 가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더 많이 반응하거나 더 적게 반응하는 이유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제 FKBP5 유전자의 활성을 직접 차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FKBP5 차단제를 투여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스트레스에 더 탄력적이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혈액에서 이 스트레스 유전자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남부에 거주하며 일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보리스 시룰릭 박사님은 툴롱에 계십니다. 그분은 회복력 연구의 선구자로 여겨지며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이 그분에게 개인적인 관점을 주었습니다. 박사님은 다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 전쟁 후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거의 모든 가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4살이 되던 해 보리스 박사님은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위탁 가정에 의해 숨겨진 그분은 결국 체포되어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장교들은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는 가족이 없고 그는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리스 박사님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이 저주를 거부한다. 11살 때 시룰릭 박사님은 이미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분은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그분의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부하는 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은 공부하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글쎄, 나는 그것을 해냈다. 훈련된 정신과 의사가 되신 시룰릭 박사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접하셨을 때 처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분은 이 단어가 과학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버리면 회복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시룰릭 박사님의 연구 초점 중 하나는 아동 보호입니다. 그분은 특히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981년 툴롱 근처의 엠비에즈 섬에서 유아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국제연구팀을 모으셨습니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어떤 아이는 위기에 더 잘 견디는 반면 다른 아이는 위기에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시룰릭 박사님은 그 이유 중 하나를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에서 찾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 이는 임신 중에 시작될 수 있는 악순환입니다. 연구진은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으로 들어가고 아기는 그 호르몬을 삼키면서 태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엄마의 불행으로 인한 인지 변화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진은 임신 마지막 몇 주와 아기의 생후 첫 2년이 특히 민감한 시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뇌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형성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학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입할 수 있으며 아주 일찍부터 쉽고 부드럽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일찍 개입할수록 회복 탄력성 프로세스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오랫동안 매우 고립된 상태로 방치되면 회복 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바인더 박사님은 뮌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삶의 특히 취약한 단계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상관관계는 어린 시절 심각한 트라우마 경험이 자살을 시도할 위험을 거의 40배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폐하에게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차단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뇌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경 회로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인더 박사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원인일 수 있다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는 폐하의 뇌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발달 중인 뇌에 도달하여 특정 요인에 노출시키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자궁 밖에서 발달하는 뇌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뇌와 같은 세포 구조는 줄기세포에서 자랍니다. 연구진은 이 시뮬레이션을 뇌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주 초기에 뇌 발달을 제대로 모델링할 수 있을 뿐이며 뇌의 모든 세포 유형을 모델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뇌 영역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델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고 제한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오가노이드들은 현재 약 40일 된 것입니다. 생후 40일이므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이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일단 시뮬레이션된 폐하 뇌인 뇌 오가노이드가 특정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바인더 박사님과 그녀의 팀은 합성으로 생산된 코르티솔을 첨가합니다. 그런 다음 뇌 세포의 발달에 대한 호르몬의 영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유전자의 발달, 특히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궁 안에서도 엄마의 스트레스는 유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임신 중 정신 증상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클리닉에서는 이미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산모를 제때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 중 치료법을 사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영향은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카타리나 돔시케 박사님은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적 영향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돔시케 박사님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정신과 과장으로 계시며 그녀의 실험실에서는 후선규 전학적 과정을 조사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유전자에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환경적 악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 환경적 사건은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말하자면 촉발시키며 궁극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후선 유전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과 유전자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돔시케 박사님과 그녀의 팀은 또 다른 스트레스 유전자인 MAOA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MAOA 유전자는 마와라고도 불리는 효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효소는 신경세포로 이동하여 신경세포 사이의 영역인 시냅스 틈새에 부착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일반적으로 세포막에서 세포막으로 운반됩니다. 그러나 마와 효소가 시냅스 틈새에 너무 많이 붙으면 이것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해합니다.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 용의자 중 하나인 모노아민 산화 효소 A 또는 줄여서 MAOA가 바로 그것입니다. MAOA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 효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돔 위케 박사님은 왜 MAOA 유전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지 연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메틸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메틸화는 DNA의 특정 부위에 메탄 유도체가 결합하여 비활성화하는 화학 과정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뚜껑을 씌우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으며 캡이 유전자에 있으면 유전자는 휴면 상태가 되어 활성을 침묵시킵니다. 그러나 캡을 제거하면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MAOA 유전자의 경우 더 많은 행복 먹는 효소인 MAOA가 생산되어 더 활발하게 되고 더 많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해합니다. 이것은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르몬이 적어져 우울증이나 불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캡이 우리의 스트레스 유전자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을 먹는 효소를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MAOA에 메틸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의 캡이 적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긍정적인 생명 사건은 더 높은 메틸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캡이 MAOA 유전자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회복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경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험은 우리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돔시케 박사님의 다음 질문은 이것이 치료의 성공적인 사용에서도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는 불안장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입니다. What we saw was that negative life events were more likely to lead to the MAOA being less methylated, i.e. having fewer caps on the gene, and possibly being at risk, while positive life events were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methylation. So that means the caps were more likely to be on the MAOA gene, possibly indicating resilience.
positive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experiences can affect how our genes are expressed. Domschke's next question is, can this also be demonstrated in successful use of therapy? We've known for a long time that psychotherapy works. Psychotherapy is one of the most 그리고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은 세포핵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의 도움으로 스트레스 유전자에 이러한 캡을 다시 적용할 수 있을까요? Can we put these caps back on the stress genes with the help of psychotherapy? Domschke examines the blood of patients who are afraid of heights. She climbs the tower of the Freiburg Cathedral with them every day for 2 weeks. The patients did what we call exposure. 돔시케 박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하고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의 탑에 2주 동안 매일 그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환자들은 노출 운동을 했는데 그들은 고소공포증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봐야 했고 치료 후에 혈액 샘플을 다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본 것은 심리 치료에 성공적으로 반응한 환자들에게서 MAOA 메틸화가 건강한 대조군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톰 스위케 박사님은 심리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피험자의 수가 너무 적어 결정적인 진술을 할 수는 없지만 초기 결과는 유망합니다. 스트레스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의식적으로 잘 형성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는 사라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음악은 기도와 명상과 같았고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 연결고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묻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음악은 종교였고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That was what saved me during that time. Luca's father, Georg Ballmann, often considers going to therapy. The fact that his son had to die, the senselessness of it, 루카의 아버지인 거르그 발만 씨는 종종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무의미함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 끔찍한 결말을 초래한 사소한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무의미합니다. 거르그 발만 씨는 그 무의미함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미함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발만 씨는 프레디의 부모와 함께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파우스틀로스 재단을 설립하셨고 가능한 한 빨리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그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아들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t the Mainz Resilience Center, psychologist Michelle Vessa focuses her research 마인츠 회복력 센터의 심리학자 미셸 베사 박사님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베사 박사님은 회복 탄력성 있는 행동은 매우 점진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교육 과정을 1시간 반 또는 하루 이내에 개발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사 박사님에게 회복 탄력성은 자에 의해 조절된다고 합니다. 배사 박사님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호르헤 부케이의 사슬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는 아주 작은 코끼리, 갓 태어난 코끼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코끼리는 서커스에서 작은 나무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결국 더 커지고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래전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만히 서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우리가 무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져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은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력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사 박사님은 다양한 실험에서 이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십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먼저 불쾌한 소음을 들으면서 동시에 피부에 다소 불쾌한 자극을 받습니다. 원, 삼각형 및 사각형이 표시되며 다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참가자가 올바른 버튼을 누르면 불쾌한 소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그룹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에서는 올바른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멈추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그룹이 배우는 것은 내가 올바른 버튼을 누르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자극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룹은 내가 무엇을 하든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여러 번 발생하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어느 날 사장님이 매우 기뻐하시다가 다음 날 제게 다시 던지시며 끔찍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실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경험은 미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후속 실험에서 두 그룹은 안전한 녹색 사각형을 찾아야만 불쾌한 소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두 그룹이 이러한 사각형을 검색할 때 다르게 행동합니까? 그 결과 이전 실험에서 이미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 사람들은 이러한 안전한 녹색 장소를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제력 상실을 경험한 그룹보다 제가 전에 이것을 할 수 없었던 이 경험은 또한 수동성과 코끼리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저 포기하고 내 운명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력감과 수동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사 박사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킨 실제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사 박사님은 독일 바트 뒤르크하임에 있는 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다. 그녀는 7학년 학급에서 WHO가 후원하는 회복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어린이와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로 코비드 전염병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기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스트레스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연구합니다. 첫째,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쨌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회복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잘못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잘된 작은 일들마저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주말에 특히 잘한 것을 기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를 위한 간단한 연습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지난 주말 할머니 생신이었는데 케이크를 구워드렸어요. 사실 베이킹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고 그것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훌륭하고 할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아빠를 도와 내 방을 정리했어요.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서랍에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구조적으로 해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공을 기억하고 경험을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역경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회복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이해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까지 항상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도록 스스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 사항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글쎄요, 하루에 10개의 약속이 있다면 그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약속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또는 보상하기 위해 휴식을 취할 시간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회복력을 증가시킵니다. 생활의 다양한 요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툴롱의 회복력 연구자인 보리스 시룰릭 박사님도 정부와 사회가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유전적, 생물학적, 정서적,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의 안전을 지키고 영유아 보육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은 모두 정치적 결정입니다. 2019년 프랑스 정부는 보리스 시룰릭 박사님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아이들의 첫 천일을 위한 이 미션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보리스 시룰릭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그분의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차스일은 정부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시룰릭 박사님의 지도력 아래 전국의 산부인과 병동과 유치원에서 어린이와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뮌헨의 님펜부르크 궁전에서 발만과 빌케 가족은 자원봉사 부문에서 바이에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의 파우스틀로스 재단은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천 유로의 상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것은 셀린 윌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를 다루는 내 방식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흉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 손실은 많은 것을 원근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작은 일에 그렇게 빨리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더 즐깁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자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This is my song, and no one can take it away. It's been so long. Resilience is not a state of 회복 탄력성은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process.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Our psyche 우리의 정신은 환경적 영향, influences 유전자 및 우리 자신의 행동 능력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회복력은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it's about 삶의 모든 회색 영역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losing your mental health. 정신 건강을 잃지 않고 위기에서 살아남으십시오. 현실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 다들 시도해볼 가치도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회복력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100%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나는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두의 말입니다.